강의 주제입니다. 이 삼성연의 그 현장은 좀 이따 VTR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연 중에 첫째 한 분이 원효라는 분입니다. 둘째는 설총이라는 분입니다. 셋째는 일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원효, 설총, 일현이라는 사람이 경산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임금 군이라는 뜻은 일현이 선 삼국 유사의 고향이다 해서 군이가 마치 일현이 자기 지역 사람인 것처럼 부각을 시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저희가 일현 삼국 유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산에 이와 같은 큰 어른들이 세 분이나 태어났다는 것이죠. 세 분이나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산 사람들은 감각이 무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선현들에 대한 을을 깊이 새기는데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원효는 어떤 사람이냐? 원효는요 서기 617년에 탄생했습니다. 서기 617년에 탄생했는데 이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일현선인선 삼국유사 의회 5 원효 불기조라는 편에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효 불기조에 보면 성사 원효는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효를 성사, 성스러운 성녀다, 서성이다 이렇게 해서 성사 원효는 암양군 남불지출. 암양군은 아마 그때 고려시대 때 암양군이었겠죠. 이런 선이 집필할 때 암양군 남불지촌 북쪽의 율곡 사라수라는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그 원효의 할아버지는 임피공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다. 그의 아들은 경주의 관리로, 왕실의 관리로 있었는데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11관등에 속한 내마라는 벼슬을 한 담날이라는 사람이다. 원효의 아버지는 설담날입니다. 원효의 처음 이름은 설서당입니다. 설서당인데 훗날 가서 원효라고 된 것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16세 때 선녀가 되었다. 29세 때 황룡사에서 선녀가 되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성녀가 되면서 법명으로 자기 스스로 원효라는 이름을 지었다. 원효는 어떤 호자? 효는 효성여대라는 호자, 세미호자입니다. 새벽이다. 그 원효를 가지고 새벽이다. 원효에 대한 글은요 990년대에 중국 송나라에서 찬년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송고성전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송고성전의 내용에 보면 원효의 일생을 아주 소상하게 적어두었다. 그거는 1, 2, 3편 형식으로 썼는데 1편은 원효가 중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신라 자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승려 없이 깨달았던 사람이다 해서 중국에 와서 공부하였다고 원효는 처음에 나쁘게 비아냥 형식으로 송고성전을 썼는데 원효가 동방에서 뛰어난 큰 성녀이기 때문에
그 찬연이 자체도 성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수록된 글이 뭐냐 하면은 하루는 저 부산 장안사 위에 있는 첫바람칸 암자에서 원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머릿속에서 중국의 태화산 밑에 있는 큰 스님을 교육시키는 사찰이 곧 무너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찻잔 밑에 받쳐진 소반에다가 붓글로 써서 해동 원용 척반구중 이렇게 써서 날려버렸다. 그것이 태화산 밑에 큰 사찰 마당의 지붕에 하늘에서 라적이 떠서 돌아다녔다. 마당에서 청소를 하던 그 사복이 보니까 이상하게 또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쟁반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 떠지도 않고 늘 돌아다니거든.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내 따라다니다가 그 스님 교육장 가서 스님 밖으로 나와보라. 이상한 것이 떴다. 그래 스님들이 한둘이 나오다가 모두 1000명의 성녀가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 나왔다. 이게 바닥으로 다 나오자 그 강당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만약 그게 소반이 날아다니지 않았더라면 1000명의 그 학생들은 모두 압사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글이 있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해동 원용, 해동은 바로 신라입니다. 원용 첫방구죠. 그러니까 이 소반을 척 던져서 너희들을 구하노라. 이러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본 그 태화산 밑에 큰 절의 학생들이 1000명 중에 500명이 원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 그 뒤에 다시 500명이 또 와서 인사를 하고 원효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설화가 송고성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원효가 신라의 신문왕 안에 머리에 내종량이 있었어. 백양이 무효해. 기도도 필요 없고 다. 그런데 신문왕이 살릴 길이 없어 중국 가서 신묘한 약을 구해오더라고 대암대사한테 심부름을 시켰대. 대암대사가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울릉도 근방에서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영궁으로 들어갔다. 그 영궁에 들어가니까 영왕이 너희 왕비를 고치는 데는 이 책을 강론해야 된다 하면서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금강산매경이었다. 그걸 가지고 신라에 돌아온 그 대암대사가 신문왕에게 그 책을 바쳤는데 아무도 그 책에 신라 고성들이 그 책을 보고 해석할 수 없었다. 그때 원효는 요속공주와 인연으로 파견을 하고 고향인 경산의 저 현성산 아래 거기 초계사라는 곳에서 자기 집을 헐어가 초계사라는 절을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 그럴 때 마침 대암대사가 지금 현재 신라의 큰 고성들이 아무도 이를 해석 못하니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암양에 있는 원효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효를 데리고 와서 강론하게 했다. 그러므로써 왕비의 병이 났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송고성전에서 찬연이 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찬연이 송고성전을 쓰면서 조금 비아냥한 원효의 나쁜 점을 적었지만 본론하고 말문에는 그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마치 불교의 보살로 부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추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밖에 원효에 대한 그런 인감독이라든지 존경로 원효를 찬양하는 글을 써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글은 바로 후대에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효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통일의 사상을 주겠다. 이 통일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원효의 화쟁사상이다. 화쟁사상. 원효의 화쟁사상은 화해와 전쟁은 모두가 일심이다. 하나다. 우선 보여기는 싸움하는 거하고 화해하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모두가 하나인 걸 인간들은 둘로 생각하고 늘 싸우고 시기하고 한다. 그래서 통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원효의 사상은 화쟁사상이다, 일심사상이다, 원율회통사상이다 하는 그런 사상으로 서는데 이분은 책을 모두 일생동안 함으로선 책을 250권을 전수했다. 이분의 책은 아마 요사이 같으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러한 저술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비록 80에 79의 유명을 달리 69의 유명을 달리 하였지만 원효의 사상을 뒤따른 사람은 현재까지도 원효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원효는 대단한 불교 사상가요, 학자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예언가였다 하는 것이 후대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총은 643년에서 645년 사이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인데 원효의 어머니를 눈과 신라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인 요섭공주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다. 인연에서 태어났다. 했는데 이 요섭공주는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에 의하면 원효가 당신은 왕중신 귀족정신을 신라 불교를 결국 대중들 일반 국민들도 함께 어우러서 불교를 받들고 또 불교로 인해서 동일한 나라의 혜택을 입게 하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귀족이 최고기라. 그러니까 소승불교다 하였는데 원효는 대승불교, 민간 중심의 불교로 전파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라 왕실 중심의 고성들이 이를 반대하고 결국은 요섭공주가 그가 파괴하고 대신 대승불교를 내세우는데 중심 인물로 나섰다는 것이죠. 그럼 파괴 이후에도 신라 삼국통일의 전장에 참여해서 군사 자문도 해주고 또 계략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기략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이렇든 저렇든 요섭공주와의 인연에서 640년, 645년 그 사이에 설총이 태어났다. 하지만 원효는 설총이 태어나고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 몇 번 찾아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설총도 아버지인 원효와 같이 불경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설총이 느낀 바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대등한 어떤 관계로 나서기 위해서 내가 유학에 몰두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것은 자기와의 그 외사촌 고종사촌인 신문왕과의 그 대화였어요. 이 삼국사기에 화왕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신문왕이 여러 비가 오고 이런데 여러 가지 설설하고 또 역대 아버님, 할아버지 전부 전쟁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설설해 있을 때 자네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결국 옷을 언유한 그런 화왕의 이야기를 신문왕한테 해주었습니다. 주니까 신문왕이 무릎을 치면서 어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었는가 하면서 후대에 이를 신라왕의 계로 삼도록 하라 해두었던 것입니다. 화왕, 꽃화자, 임금왕자, 계자입니다. 계율, 화왕계라는 책을 써서 후대의 계가 되게 했다 하면서 경주 교동을 중심으로 그런 유학의 본선지를 만들고 그런 스스로 유학의 종주가 되었는데 지금도요 경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향교에 보면 전부 중국 사람 다 모십니다. 신이요. 공자부터 시작 모시는데 우리나라의 인물로는 반드시 설총 등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설총이 선두 인물로 이렇게 위패에 모셔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설총의 이두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라인들이 하문을 통해서 너무나 하문에 그리 어려워서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없었다. 스스로 본래에 있던 이두를 분해해서 쉽게 풀이를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해서 이분의 업적 중에 이두문의 분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혼날 이 이두문의 형식이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훈민정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학자들 간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같죠? 그래서 이러한 설총의 업적을 높이 받들어서 후대에 와서 왕이 이를 홍유후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런데 사실은 설총 외에도 신라에는 설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총이 근본적으로 유명한 분이라서 아마 이 설시들의 시조격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연이라는 존재입니다. 일연은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가 다른 한 꿈을 꿨다. 어떤 책에는 해안가라는 꿈을 일주일 동안 꿨다. 그래 아기를 낳았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더라. 그래 아기는 뭐 전력하니? 두 내일간의 수양 결과 당신이 해달할 거라는 꿈을 꿨으니까 밝은 말이가 그래 밝은 명자 쓰고 그걸 봤으니까 볼견자를 써서 볼견자 밝은 명자 해서 김변매라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 11살 때 성녀가 돼서 14살 때 선불장에 장원급제를 했다. 그래서 선사 고려 왕실의 선사, 대선사, 국사까지 자리에 오르고 뒤에 가서는 국존이라 추대를 받았다. 경산의 지명 또 경산에 그가 태어나는 자인, 현 이런 모든 것이 경주에 속현되어 있었는데 이련이 태어난 고향이라 해서 이를 다시 본래의 현으로 하라 해서 돌려줬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산이 되었는데 그 경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했느냐? 경사경자. 경사경. 산이 있어 경사로운 일이 있다. 산이라 하는 바로 성렬입니다. 성렬가 절이 있어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할 정도로 이런 스님이 경산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80여 권의 책을 내고 가까이 우문사 주지, 달성 일홍사 주지, 마지막에는 그 국정으로 추대된 후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군이 인각사의 주지로 와서 삼국유사를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추론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산의 원효 설총 이래는 경산인만의 위대한 선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